강남 호텔 연회장이 눈부시게 빛나던 그날 오후, 박순애 68는 손주의 돌잔치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사진은 저쪽에서 보시면 돼요. 며느리 서지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순애가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앞으로 나서는 순간 지영은 손을 뻗어 순애의 팔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그 손길은 짧았지만 순애의 가슴 속에는 오래도록 남을 상처가 되었죠. 요즘은 핵가족 컨셉이에요. 부모님 세대까지 다 들어가면 사진이 지저분해 보인다니까요. 회사 사람들한테 돌릴 사진이라서요. 지영의 말이 끝나자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맞아요. 요즘은 다 그렇게 찍더라고요라며 맞장구를 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부모까지 꽉 채우면 좀 그렇죠라고 수군거렸어요. 순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하객들 사이에서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투명인간은 그래도 방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순애는 지저분해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종이컵을 든 손이 떨렸어요. 미지근해진 물이 컵 가장자리를 넘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순애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둥 뒤로 조명이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죠. 하나, 둘, 셋 웃으세요. 포토그래퍼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순애는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너머로도 그 빛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들 정현 U42와 며느리 지영 38 그리고 갓 돌을 맞은 손주가 환하게 웃고 있었겠죠. 대기업 과장의 체면에 걸맞은 성공한 집안의 이미지 그대로요. 그 화려한 프레임 밖에서 순애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내가 거슬리나 보네. 순애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새벽 시장에서 생선 손질하며 손가락이 얼어붙던 날들, 밤늦게까지 식당 설거지하며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사실 순애는 이날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낡은 정장을 꺼내 세탁소에 맡기고 구두를 정성껏 닦았어요.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단정하게 손질했죠. 손주 얼굴이 그렇게 보고 싶었거든요. 처음 보는 손주의 돌잔치라니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하지만 현우와 지영은 순애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먼저 물어봤죠. 현우야, 돌잔치 날짜 잡았다며? 엄마도 가야지. 아, 엄마. 그게 호텔에서 하는 거라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나중에 집에 오실 때 따로 봐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듯 시큰둥했어요. 순애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동네 경로당 친구에게 부탁해 호텔 이름과 날짜를 알아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혼자 찾아간 거예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순애는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실내 장식, 정장 차림의 하객들, 웨딩드레스처럼 아름다운 지영의 한복. 그 모든 것이 순애가 사는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들어가도 될까? 순애는 자신의 낡은 정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세탁소에서 다려왔지만 세월의 흔적은 감출 수 없었죠. 소매 끝이 약간 해지고 색도 바랬어요. 그래도 이게 순애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결국 순애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순애는 연회장 맨 뒤 기둥 옆 그늘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순애는 먼 발치에서 손주를 바라봤어요. 작고 통통한 손으로 돌상 위의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순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본인도 잘 몰랐어요. 저 아이가 내 손주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렇게 예쁜 아이를 품에 안아보고 싶었어요. 뽀얀 볼에 뽀뽀도 해주고 싶었고 작은 손을 잡아보고도 싶었죠. 하지만 순애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것을요. 그때 누군가 순애 옆에 서더니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누구지? 하객 명단에 없는 것 같은데. 아, 혹시 신랑 쪽 친척 어르신 아니세요? 우리 쪽 아닌데요. 신부 쪽인가? 순애는 더 작아졌습니다. 존재 자체가 민망했어요. 자신이 마치 잘못된 장소에 온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가족사진 촬영 시간이요. 포토그래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신랑 신부 가족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가족사진 찍겠습니다. 순애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가족. 자신도 가족이잖아요. 현우를 낳고 키운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엄마인데. 순애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지영이 다가왔죠.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에 미소를 띤 채로요. 하지만 그 미소는 입술에만 걸려 있었어요.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은 놀란 척했지만 사실 순애가 온 걸 진작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연회장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에게 전달받았을 테니까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말씀하시지. 지영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왜 왔어? 초대도 안 했는데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죠. 아, 그냥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의 손주를 보러 온 게 변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니. 그리고 그 말이 나왔죠. 칼처럼 순애의 가슴을 찌른 그 말이요. 사진은 저쪽에서 보시면 돼요. 요즘은 핵가족 컨셉이에요. 순애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 지영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현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린 모습을요. 현우는 엄마를 외면했습니다. 지영의 말에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포토그래퍼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마치 순애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 아니 없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순애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요.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늙은 짐이라는 걸요. 사진 촬영이 끝난 후 순애는 조용히 자리를 떴어야 했어. 돌잔치 이후 일주일 순애는 아들에게서 단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순애는 기다렸어요. 혹시 현우가 전화라도 할까,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할까 하고요. 돌잔치 날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지만 순애는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래, 사람들 앞에서 그랬으니까 당황했겠지. 며칠 지나면 전화 오겠지.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문자도 카톡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순애가 보낸 손주 잘 지내지? 하는 짧은 메시지에도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없었죠. 순애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알림을 못 봤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반지하 집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습니다. 11월 중순 찬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어요. 순애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시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천장을 바라보며 순애는 지난 40년을 되짚어 봤어요. 아들을 낳고 홀로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 과정에서 순애가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생선을 손질하던 날들. 겨울이면 손가락이 꽁꽁 얼어붙어서 칼을 쥘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일은 해야 했죠. 현우 학원비, 참고서 값, 급식비. 모든 게 돈이었으니까요.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싱크대 앞에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어 올랐어요. 집에 돌아와 파스를 붙이고 누우면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내일 또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현우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SKY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이었어요. 순애는 입학식 날 캠퍼스를 걸으며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구나.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현우는 어색하게 웃었고 순애는 환하게 웃었죠. 그 사진이 아직도 순애의 지갑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낡고 바랬지만 순애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졸업 후 현우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비록 계약직이었지만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순애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트에서 삼겹살을 사서 집에서 혼자 구워 먹으며 소주 한 잔을 기울였죠. 다 컸구나, 우리 아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현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요. 순애는 며느리 지영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화장, 조근조근한 말투까지. 순애는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그래, 우리 현우 잘 부탁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지영은 환하게 웃었죠. 그 웃음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순애는 있는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전셋집 보증금 보태주고 가전제품 사주고 예단도 준비해줬어요. 통장이 텅텅 비었지만 순애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지. 결혼식 날 순애는 한복을 빌려 입고 갔어요. 새 한복을 살 형편은 안 됐지만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단정하게 입고 싶었거든요. 식장에서 지영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교수였어요. 순애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죠. 사돈 반갑습니다. 순애가 인사하자 지영의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까딱했어요. 시선은 순애의 낡은 한복과 투박한 손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의미를 순애는 알았어요. 저 사람이 우리 딸 시어머니라고. 하지만 순애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니까요. 결혼 후 처음 2년은 괜찮았어요. 명절 때 지영이 반찬도 싸주고 가끔 전화도 했습니다. 현우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엄마 집에 들렀고요. 하지만 손주가 태어난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육아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명절에는 죄송하지만 못 갈 것 같아요. 현우야, 엄마가 가서 애 봐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산후조리사 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봐줘야. 어머니, 요즘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더 좋대요. 육아법도 많이 바뀌었고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순애는 손주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한 번 가봤지만 지영이 산후조리원 규정상 할머니는 안 된다며 들여보내주지 않았거든요. 규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순애는 로비에서 창문 너머로 신생아실을 바라봤어요. 작은 아기들이 누워있는 모습, 그중 하나가 자신의 손주일 텐데 어떤 아이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명절도 생일도 기념일도 점점 멀어졌어요. 연락은 뜸해졌고 만남은 더 뜸해졌습니다. 순애가 먼저 전화하면 바쁘다는 대답뿐이었죠. 그러다 2년 전 현우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이 집 재개발 들어간다며? 응, 그렇다더라. 한 3년 뒤쯤? 그럼 보상금 많이 나올 거 아뇨. 엄마, 이 집 명예 나한테 넘겨줘.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말했죠. 엄마 나중에 요양 같은 거 필요하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니까 세금 문제도 있고 명예 좀 넘겨줘. 그래, 알았어. 순애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40년 가까이 살았던 집, 온갖 고생 끝에 얻은 유일한 재산이었지만 아들을 믿었습니다. 현우는 날 저버리지 않겠지. 하지만 돌잔치에서 들었던 그 대화가 모든 걸 깨트려 버렸어요. 대출 땡기면 강남에 투룸 또 살 수 있어요. 요양원 보내드리면 서로 편하지. 순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았나. 그때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지영의 목소리였어요. 순애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왜? 왔어? 문을 열자 지영이 서 있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깔끔한 코트를 입은 모습이었죠. 반지하 계단을 내려와서인지 구두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구두를 힐끗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잠깐 할 말이 있어서요. 들어와. 순애는 방으로 지영을 안내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죠. 지영은 소파에 앉으며 코트 자락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더러워질까 봐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돌잔치 때 일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지영의 사과는 형식적이었어요.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리고요, 어머니. 이 집 말인데요. 지영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과는 서론에 불과했던 거죠.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그 돈으로 어머니 요양시설 알아보려고요. 요즘 좋은 데 많잖아요. 요양원?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어머니 혼자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는 게 좋잖아요. 건강도 챙기시고요. 나는 아직 멀쩡한데. 어머니, 지금은 그러셔도 나이 드시면 힘드세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지영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우 오빠도 회사 일 바쁘고 저도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요. 어머니 챙겨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난 챙겨달라고 한 적 없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요, 알아요. 어머니 항상 혼자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나중에 뭐라도 생기면 우리 책임이잖아요. 차라리 시설에 계시면 안전하죠. 지영은 핸드백에서 팸플릿 몇 장을 꺼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이 요양원 진짜 좋대요. 산도 있고 공기도 좋고 식사도 잘 나오고요. 팸플릿 표지에는 화려한 건물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눈에는 그게 감옥처럼 보였어요. 나는 싫어. 어머니,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여기가 좁고 낡아도 내가 평생 산 곳이야. 어머니, 이 집 이미 현우 오빠 명의잖아요. 재개발 들어가면 어차피 나가셔야 해요. 그 말이 순애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았습니다. 그럼 보상금은? 그걸로 투룸 하나 사려고요. 강남 쪽으로요. 애 학군 때문에요.
요즘 강남 집값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지영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요양원비도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 드리는 거죠. 내 집 팔아서 내 요양원비 내는 게 나한테 주는 거야?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따지세요? 부모 재산은 자식이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지영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더 이상 부드러운 척하지 않았습니다. 나 죽으면 다 너희 거야. 근데 내가 살아있는데 내 의사도 안 물어보고 맘대로 정하면 돼? 어머니, 제가 며느리로서 효도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 요양원까지 알아봐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지영의 말에는 억울함마저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정말 착한 며느리라고 믿는 것 같았죠. 효도? 순애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재산 빼앗고 요양원 쳐넣는 게 효도야? 어머니, 지금 말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지영이 벌떡 일어섰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요. 어머니, 이 좁은 집 올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곰팡이 냄새 진동하고 화장실도 좁고 그래도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했잖아요. 그럼 오지 말든가. 네. 뭐라고요? 오기 싫으면 오지 마. 난 너한테 오라고 한 적 없어. 순애의 말에 지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어쩔 수 없죠. 지영은 팸플릿을 탁자에 던지듯 놓았어요. 어차피 이 집 명의는 현우 오빠예요. 재개발 보상금도 오빠가 받는 거고요. 어머니가 뭘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지영은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계단을 올라가며 점점 멀어졌어요. 순애는 텅 빈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요양원 팸플릿이 놓여 있었어요. 화려한 사진 속 노인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순애에게는 그게 가짜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어차피 이 집 명의는 현우예요. 지영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어요. 반지하에 사는 사람의 시야는 그게 전부였죠. 하늘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많이 줬나? 아니면 너무 쉽게 줬나? 새벽 3시 순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통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3년 전 공증받은 그 서류. 순애는 촛불을 켜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낡은 돋보기를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어요. 조건부 증여계약서. 3년 전 동네 경로당 김 회장님이 말했었죠. 순애 씨, 요즘 세상 험해.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나도 아들한테 당할 뻔했어. 에이, 우리 현우는 그런 애 아니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비는 해야지. 공증사무소 같이 가자. 순애는 그때 마지못해 따라갔었어요. 김 회장님이 워낙 고집이 세서요. 공증인은 설명했습니다. 조건부 증여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하되 특정 조건을 어기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네, 요즘 많이 하십니다. 특히 노인분들이요. 우리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닌데. 순애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김 회장님이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해라며 등을 떠밀었거든요. 그 서류가 지금 순애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증여자를 학대 유기 모욕하는 경우 증여는 즉시 취소될 수 있다. 공증사무소를 나서는 순애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 잘 보관하세요. 필요할 때 쓰시면 됩니다. 공증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순애는 가방 속 서류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증여 취소 통지서와 여러 법적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정말 이걸 보내야 하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순애는 계속 망설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지영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어차피 이 집 명의는 현우 오빠예요. 그리고 돌잔치 날 들었던 그 대화들. 요양원 보내드리면 서로 편하지. 순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순애는 등기우편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주소를 적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현우의 주소, 지영의 주소, 그리고 부동산 브로커 유상민의 주소까지. 보내면 끝이야. 돌이킬 수 없어. 순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봉투가 우체통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현우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사실 두려웠습니다. 현우가 화를 내며 전화할까 봐요.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오후 드디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현우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급하고 당황스럽고 화가 섞여 있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무슨 소리야. 순애는 일부러 차분하게 말했어요.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증여 취소 통지서?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보낸 거야? 읽어봤으면 알잖아. 엄마, 정신 나갔어? 이거 법적 효력 있는 서류야. 이거 받으면 나 큰일 나는 거라고.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나도 알아. 그럼 왜 이런 짓을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순애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넌 정말 모르니? 뭘? 돌잔치 때 한 말들, 지영이가 한 말들, 다 기억 안 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오해야, 엄마. 우리가 진짜 그런 뜻으로. 오해? 내가 내 귀로 들었는데 오해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보내고 대출 받고 내 재산으로 강남집 사고. 그게 오해야?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설명해봐. 내가 잘못 들은 거라면 설명해봐.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 후에야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살기 힘들어. 애 키우는 것도 돈 많이 들고 회사도 요즘 분위기 안 좋고. 그게 나한테 거짓말하고 재산 빼앗을 이유가 돼? 거짓말? 누가 거짓말했어? 나 진심으로 엄마 노후 걱정해서. 그만해. 순애는 조용히 말했어요. 더 이상 듣기 싫어. 서류 잘 읽어봐.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고. 엄마. 야, 잠깐만. 순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자마자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아들과 정면으로 맞선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순애는 평생 아들 말을 거스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이해하고 양보하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날 밤 현우와 지영이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급박했어요. 엄마, 문 열어. 엄마.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문을 열었어요. 현우와 지영이 계단을 급하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지영은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현우는 넥타이도 풀린 채였어요.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현우가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짓, 내 재산 지키는 게 짓이야? 엄마가 나한테 준 거잖아. 증여했잖아. 조건부로 줬어. 서류 잘 읽어봤어? 순애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사실 속은 천근만근이었지만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영이 나섰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잘못? 돌잔치 때 한 말 기억 안 나? 그건 제가 좀 예민해서 그랬어요. 사과드릴게요. 지영의 목소리는 억지로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뭘 원하세요? 돈이에요? 돈 드릴게요. 얼마 필요하세요? 지영의 말에 순애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돈, 내 재산을 내가 지키는데 왜 너희한테 돈을 받아? 어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장난이 아니야. 진심이지.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진명의 현우 오빠예요. 재개발 보상금도 오빠 걸로 나와요. 그래서 공증 받은 거야. 증여 취소하면 명의도 다시 내 걸로 돌아와. 순애의 말에 현우와 지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럴 수가. 그런 게 가능해? 변호사한테 물어봐. 조건부 증여계약이 뭔지. 순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몰래 받은 대출도 무효야. 내 동의 없이 한 거니까. 뭐. 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대출. 어떻게 알았어? 은행에서 통지서 왔더라. 담보 제공동에 확인한다고. 근데 나 동의한 적 없어. 사실 순애는 한 달 전에 이상한 우편물을 받았었어요. 은행에서 온 서류였는데 담보 제공 관련 내용이었죠. 순애는 이해할 수 없어서 은행에 전화했고 그제야 현우가 순애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어. 거짓말하지 마. 몰래 하려고 했잖아. 순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지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우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그저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일어나. 그런 거 안 통해. 어머니, 너희가 원하는 게 뭐야? 내 재산이지. 내가 빨리 요양원 가서 조용히 있어주길 바라지. 순애의 말에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니라고 부정은 못하네.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아가. 엄마. 돌아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현우와 지영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현우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지영은 계단을 올라가며 뭔가 중얼거렸지만 순애는 듣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순애는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고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저 집 순애 씨 아들한테 고소했대. 뭐, 자식을 고소해? 요즘 그런 부모들 많대. 재산 뺏기기 싫어서. 아이고, 그래도 자식인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떤 이는 혀를 차기도 했죠. 경로당에 가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순애 씨, 자네 아들한테 그러면 어떡해? 회장님, 자식이 좀 잘못해도 참아야지. 부모가 먼저 법 들이대면 쓰나? 김 회장님마저 그렇게 말했어요.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님이 공증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진짜 쓰라고 한 건 아니잖아. 그냥 보험이라고. 순애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네, 나중에 후회해. 자식 없으면 누가 자네 챙겨줘? 김 회장님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의심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회사 사람들한테 다 알려졌어. 나 지금 창피해서 못 다녀. 부서 사람들이 다 알아. 엄마가 날 고소했다고. 제발 취소해줘. 순애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알았다고? 곧이어 지영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현우 오빠 때문에 우리 애가 학교에서 놀림받아요. 할머니한테 고소당한 애 아빠라고. 제발 생각 좀 하세요. 순애는 주저앉았어요. 손주까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 때문에 손주가 힘들어한다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자신이 옳은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공증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증여 취소 통지.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이미 발송하셨잖아요. 알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좀 다시 해봤는데. 어머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공증인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해서요. 손주까지. 어머니, 혹시 아드님이 협박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순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잘 생각하세요. 여기서 물러서면 다시는 기회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재산, 어머니가 지키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며칠 동안 순애는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핸드폰에는 현우와 지영의 문자가 계속 왔어요. 엄마, 제발.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애가 학교 가기 싫대. 어머니, 우리 가족 파탄 나요. 하나하나가 칼처럼 순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순애는 결심했어요. 취소해야겠다. 아들이 손주가 힘들어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재산이 뭐가 중요해요? 가족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하잖아요. 공증사무소에 전화하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순애 씨? 나야, 복지센터 김 실장. 문을 열자 복지센터 김 실장님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순애 씨, 동네에서 소문 들었어. 법적 문제로 힘들어한다고. 아, 네. 들어가도 될까? 순애는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순애 씨, 이분은 노인법률지원센터에서 나오신 변호사님이야. 무료 상담해 주신대. 저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젊은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사실 취소하려고. 잠깐만요.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취소하시려고 하세요? 아들이 힘들어해서요. 손주도. 혹시 협박이나 회유 받으셨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순애는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현우와 지영의 문자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문자를 읽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정서적 협박이에요. 네. 내 때문에 나 힘들어. 내 때문에 애가 힘들어. 이런 식으로 죄책감 유발하는 거 전형적인 정서적 학대예요. 순애는 멍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드님 회사 문제는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정당한 권리 행사한 건데 그게 왜 어머니 책임이에요? 하지만 손주분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재산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걸 놀린다면 그 아이 부모가 제대로 교육 안 한 거죠. 변호사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물러서시면 안 돼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순애는 눈물이 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저를 나쁘게 봐요. 그 사람들, 어머니 인생 책임져 줘요? 김 실장님이 말했습니다. 순애 씨, 나도 처음엔 자식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 잘못한 건 자식 쪽이잖아. 순애 씨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야. 그걸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이야? 김 실장님의 말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결정은 어머니가 하세요. 법원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이정민 변호사 옆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낡은 구두가 차가운 바닥을 디딜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진정시켜줬어요. 어머니, 긴장하셨어요? 아니,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손은 땀으로 젖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죠. 법정 문을 열자 현우와 지영이 보였어요. 현우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진 것 같았어요. 지영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죠. 순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지영은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거야. 가슴이 쓰렸어요. 하지만 뒤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은 짧았어요.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부 증여계약이 명확하고 피증 여자의 부양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군요. 재판장님, 현우가 일어서려 했지만 변호사가 말렸어요. 증여 취소를 인정합니다. 재산 명의는 원고에게 환원되며 피고가 받은 대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재판장님,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현우의 변호사가 항변했지만 판사는 단호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해 있으시면 항소하십시오. 판사봉이 울렸습니다. 끝났어요. 순애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이정민 변호사가 부축해줬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현우였습니다. 순애는 멈춰 섰어요. 돌아보니 현우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그 목소리가 너무 어렸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순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었어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는 했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돌려줄 마음은 없어. 엄마, 내가 평생 준 만큼만 나도 받을 거야. 그 이상은 바라지 마. 순애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김 실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애 씨,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이제 뭐 할 거야? 순애는 잠시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집 정리해야죠. 그래. 천천히 생각해. 우리가 도와줄게.
그날 밤 순애는 혼자 반지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한 기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허전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순애 씨? 나야, 경로당 김 회장. 아, 회장님. 소식 들었어. 재판 이겼다며? 네. 잘했어.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전에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나도 생각해봤어. 자식이 부모 재산 가로채는 게 더 큰 불효지. 김 회장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순애 씨, 혼자 외롭지? 내일 경로당 나와. 다들 기다려. 사람들이 저를. 아무도 뭐라 안 해. 내가 다 말했어. 순애 씨가 옳다고. 전화를 끊고 순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재개발 보상금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김 실장님이 물었어요. 글쎄요. 요양원은 가기 싫고, 그럼 복지센터 근처에 작은 집 구하는 건 어때요? 우리가 자주 들를 수 있게. 그게 좋겠네요. 순애는 복지센터 근처 작은 원룸을 계약했어요. 햇볕이 잘 드는 3층이었습니다. 반지하에서 40년 가까이 살다가 햇빛 드는 집에 사니 꿈만 같았어요. 어머니, 집 예쁘네요. 이정민 변호사가 집들이 선물을 들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제 일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남은 보상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센터에 기부하려고요. 네. 나 같은 노인들 도울 수 있게요. 법률 상담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순애는 조용히 웃었어요. 나는 이제 충분해요. 이 작은 집이면 돼요.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얼굴에 닿았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순애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순애 씨, 우리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네 덕분에 우리도 배웠어. 자식한테 무조건 다 주면 안 된다는 거. 김 회장님이 말했어요. 나도 이제 공증하러 갈 거야.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 아니라 희망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현우. 순애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자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정장이 헐렁했고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죠. 엄마, 왜 왔어? 순애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손은 떨렸어요. 엄마, 미안해.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가 울었어요. 어른이 된 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어. 순애는 현우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뭐 하러 왔어? 엄마, 용서해줘. 용서는 했어. 재판 때 말했잖아. 그럼 다시. 안 돼.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너희한테 줄 게 없어. 엄마, 우리 돈 필요 없어. 그냥 엄마가. 거짓말하지 마. 순애는 조용히 웃었어요. 돈 필요 없으면 왜 재개발 보상금 노렸어? 왜 요양원 이야기를 했어? 현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현우야.
순애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나를 짐으로 본 거야? 엄마, 돌잔치 때,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그 전부터?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너를 낳고 키우고 평생을 너한테 바쳤어. 근데 너는 날 어떻게 봤어?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니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너를 사랑한 게 잘못이야? 아니야. 엄마 잘못 없어. 그럼 왜 날 버렸어? 그 말에 현우는 무너졌어요. 엄마, 나도 몰라. 왜 그랬는지. 현우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영이가 자꾸 말하니까 엄마가 부담된다고, 돈도 필요하고, 나도 모르게. 순애는 한숨을 쉬었어요. 현우야. 응. 나는 너를 용서했어. 진짜야. 엄마. 근데 다시는 못 믿어. 그 말이 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안 돼. 너는 이미 기회를 다 썼어. 순애는 문을 닫으려 했어요. 엄마. 현우야, 이제 너도 내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게. 엄마. 엄마. 문이 닫혔습니다. 순애는 문 뒤에 기대 섰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미안해. 현우야. 밖에서 현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후에야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애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거야. 며칠 후 복지센터에서 순애를 찾았어요. 순애 씨, 손주분이 전화했어. 손주요? 네, 현우 씨 아들이요. 엄마 몰래 전화했대요. 순애는 가슴이 뛰었어요. 뭐래요?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할머니가 어디 사시는지 알려달래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정말요? 네. 손주는 죄가 없잖아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아이가 서 있었어요. 돌잔치 때 봤던 그 손주였습니다. 이제 4살쯤 되었나 봐요. 할머니?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애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할머니. 아이가 순애에게 안겼어요. 순애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작고 사랑스러웠어요. 준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흥. 엄마 아빠가 할머니 못 만나게 했어. 근데 나 혼자 왔어. 혼자? 아빠한테 주소 물었어. 버스 타고 왔어.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준이가 혼자 버스를? 흥. 나 이제 컸어. 아이가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순애는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집 예뻐. 그래. 할머니 새 집이야. 할머니, 나 할머니랑 살고 싶어. 아이의 말에 순애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준이는 엄마 아빠랑 살아야지. 싫어. 엄마 아빠 맨날 싸워. 할머니 이야기하면서 순애는 아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준이야. 응? 할머니는 준이 사랑해. 나도 할머니 사랑해.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순애의 마음을 녹였어요. 이 아이는 죄가 없어.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손주와는 다를 수 있어요. 준아, 할머니가 준이 자주 볼게. 진짜? 응. 약속. 할머니 최고. 아이가 할머니 볼에 뽀뽀했어요.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이 잘 데려갔어.
손주는 한 달에 한 번 보낼게. 너희는 오지 마.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애는 괜찮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잘한 거겠지. 여전히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도 없었습니다. 복지센터 김 실장님이 말했었죠. 순애 씨, 완벽한 선택은 없어. 그냥 후회 없는 선택이 있을 뿐이야. 순애는 그 말을 떠올렸어요. 그래. 나는 후회 없어. 며칠 후 순애는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순애 씨, 이 어르신 상담 좀 해줄래요? 자식이 재산 노리는 것 같대요. 네, 제가 해볼게요. 순애는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무서우셨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어르신 인생은 어르신 거예요. 순애의 말에 그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용기가 나네요. 순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손주 준이를 만났어요. 공원에 가기도 하고 집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내가 그린 할머니야. 준이가 도화지를 들어 보였어요. 동그란 얼굴에 환한 미소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할머니가 이렇게 예뻐. 흥, 할머니 웃을 때 제일 예뻐. 아이의 말에 순애는 웃음이 났어요.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게 잊혀졌습니다. 아들과의 갈등도, 지난 상처들도요. 준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김밥 쌌는데. 와, 할머니 김밥 최고야. 준이가 신나서 뛰어왔어요. 둘이 식탁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맛있어. 를 연발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순애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행복이 아니라 작고 따뜻한 행복이요. 오후가 되자 준이 아빠 현우가 데리러 왔어요. 초인종 소리에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여니 현우가 서 있었어요. 엄마. 준이, 아빠 왔어. 순애는 일부러 현우를 보지 않았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래, 조심히 가. 준이가 아빠 손을 잡고 돌아섰어요. 현우는 한번 뒤돌아봤지만 순애는 이미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애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현우는 준이를 안아 올리며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잘 살아라. 순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지센터에서는 순애가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순애 선생님, 오늘도 상담 예약이 3건이나 있어요. 김 실장님이 스케줄표를 보여줬습니다. 맞네요. 순애 선생님 상담받으려는 분들이 늘어나서요. 경험담을 들려주시니까 다들 용기를 얻는데요. 순애는 쑥스러웠지만 뿌듯했어요. 첫 번째 상담은 70이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들한테 집을 빼앗길 것 같아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놨어요. 순애가 겪었던 일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무섭죠? 네. 자식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죠. 순애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어요. 돌잔치에서의 모욕, 요양원 이야기, 법정에 서기까지의 과정.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싸웠어요. 제 권리를 지켰죠. 근데 후회는 안 하세요? 할머니의 질문에 순애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 매일 해요. 네. 자식과 싸운 게, 관계가 틀어진 게 매일 마음이 아파요. 순애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한 거예요.
제가 안 싸웠으면 전 요양원에 갇혀서 제 인생을 잃었을 거예요. 할머니, 자식이 전부는 아니에요. 할머니 인생도 소중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결심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가 났어요. 상담이 끝나고 순애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저녁에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순애 씨 왔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파전 해먹기로 했어. 같이 먹자. 경로당 주방에서 파전을 부치는 냄새가 났어요.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순애 씨, 요즘 잘 지내? 네, 괜찮아요. 아들하고는? 연락 안 해요. 순애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 그것도 방법이지. 김 회장님이 파전을 한 조각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순애 씨, 자네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 뭘요? 자식한테 무조건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 경계도 필요하다는 거.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요즘 공증 알아보고 있어. 나도. 우리 딸한테 말했어. 엄마 재산은 엄마 거라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순애는 파전을 베어 물며 생각했어요.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는구나. 그게 위안이 됐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을 꺼내봤어요. 현우 대학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 사진 속 현우는 항상 웃고 있었어요. 순애도 행복한 얼굴이었죠. 그땐 정말 행복했는데. 순애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결혼? 손주 출생? 아니면 그 전부터?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 순애는 사진을 앨범에 다시 넣었어요. 며칠 후 복지센터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순애 선생님 계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순애가 문을 열자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왜 왔어? 순애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영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없었어요. 수수한 차림이었죠. 할 말 없어. 제발요. 5분만요. 지영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쉬고 복지센터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돈으로만 봤어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와서 하는 사과라는 거 알아요.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온 거야? 순애가 물었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지영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거 현우 오빠가 쓴 건데요. 저한테 보여주래요. 순애는 편지를 받지 않았어요. 읽어봐 주세요. 제발요. 지영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나 정신 차렸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알겠어.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 짐으로만 봤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날 키웠는지,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다 잊어버렸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는 엄마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준이 보내줘서 고마워. 나는 그걸로 충분해. 사랑해, 엄마. 지영이 편지를 읽는 동안 순애는 눈물을 참았어요.
어머니, 현우 오빠 많이 변했어요.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요. 저도요. 제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매일 생각해요.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는 못 해주셔도 돼요. 다만, 주님만은 계속 만나주세요. 그럴 생각이야. 순애가 조용히 말했어요. 준이는 죄가 없잖아. 감사합니다. 지영이 일어섰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 나갔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현우의 필체였어요. 사랑해, 엄마. 그 글자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사랑해. 순애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용서는 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복지센터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박순애 어르신, 재개발 보상금 전액 기부, 노인 법률 지원센터 신설 예정. 순애는 그 현수막을 보며 쑥스러웠어요. 순애 선생님 축하해요. 직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선생님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받으실 거예요. 김 실장님이 말했어요. 그분들 법률 상담비, 생활비 다 선생님 기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요. 순애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재산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니요.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야.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였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순애는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반지하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요. 나 자유로워졌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벅찼어요. 집에 도착해서 순애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누군가의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70살 할머니예요. 자식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애는 귀를 기울였어요. DJ가 답했습니다. 할머니, 제 재산은 제 거예요. 당당하게 지키세요. 자식이라고 다 용서할 필요 없어요.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당당해도 돼.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준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토요일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순애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토요일에 맛있는 거 해줄게. 사랑해. 문자를 보내고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들이요. 내 인생, 이제 시작이야. 순애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68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자신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경로당에 갔어요. 순애 씨, 오늘 소풍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깜빡했네요. 경로당 사람들과 함께 근처 산에 올랐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라 천천히 걸었어요.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순애 씨, 자네 요즘 표정 밝아졌어. 김 회장님이 말했어요. 그래요? 응. 예전엔 항상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편해 보여. 그런가. 순애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어요.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떡볶이.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함께 먹으니 맛있었어요. 순애 씨, 이제 뭐 할 거야? 글쎄요. 복지센터에서 계속 봉사하고. 그것만? 그걸로 충분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좋아요.
순애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대단해. 김 회장님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본받아야 해.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아름다웠어요.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고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현우도 있겠지. 순애는 생각했어요. 잘 살아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순애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복지센터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순애 선생님께 선생님 기부로 노인 법률 지원센터가 개소합니다. 개소식에 꼭 참석해 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순애는 이메일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복지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순애를 기다리던 어르신들, 직원들, 그리고 언론까지 왔습니다. 박순애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건네졌어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순애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냥 평범한 노인이에요.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재산 빼앗길 뻔했던.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자식과 싸운다는 게, 법정에 선다는 게. 순애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싸웠어요. 제 권리를 지켰어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여러분도 당당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상담했던 분? 네. 선생님 덕분에 용기 내서 자식들한테 말했어요. 제 재산은 제 거라고.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화내더니 이제는 존중해줘요.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순애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셨어요. 그날 저녁 순애는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반짝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이었습니다. 할머니. 준아, 왜? 할머니, 텔레비전 봤어. 할머니 나왔어. 뭐? 뉴스에. 할머니 멋있었어. 순애는 당황했어요. 개소식이 뉴스에 나왔나 봐요. 아빠가 할머니 대단하대. 그래. 흥. 아빠가 울었어. 할머니 보면서. 순애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아. 할머니.